혼자 사는 노년이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을 들으면 걱정부터 앞세웁니다. 외롭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나도 언젠가 저런 모습이 되는 걸까? 조용한 방 안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의 뒷모습만 상상해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막상 혼자 지내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지금이 제일 편하다고, 내 삶이 내 속도로 흘러간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혼자 사는 노년의 이미지와 현실이 묘하게 어긋나 있는 거죠. 통계는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후 혼자 사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혼자 지내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지금의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평온의 시작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같은 혼자 사는 노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독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혼자 지내는 시간이 왜 생각보다 단단한 힘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꺼내 쓸 수 있는지를 차근히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혼자의 시간이 축복으로 변하는 첫 번째 지점을 향해 걸어가 볼까요? 관계의 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섬세합니다. 붙어 있으면 따뜻해야 하는데 어쩔 땐 오히려 마음의 체온을 빼앗기고 돌아올 때도 있지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나를 다시 원래 자리로 데려오는 공간이 되곤 합니다. 69세의 미정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혼한 여동생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언니, 나 요즘 밤마다 무서워서 잠이 안 와. 우리 그냥 같이 살자. 자매끼리 평생 의지하면 되지 뭐. 둘은 어릴 적부터 서로 곁을 지켜준 사이였고 외로움에 흔들리던 미정 씨는 결국 여동생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아침에 같이 커피를 마시고 TV 드라마 보며 웃고 언니, 오늘도 예뻐? 여동생의 장난스러운 말에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달아오르곤 했죠. 하지만 평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이 식탁 앞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여동생이 툭 내뱉었습니다. 언니, 또 간장 많이 썼지? 내가 말했잖아. 그거 너무 짜다고. 말투는 장난이었지만 미정 씨의 손이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여동생이 다시 말했어요. 아, 언니는 항상 옛날 방식이야. 내가 하란 대로 좀 해봐.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아주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편하게 있으려고 들어온 집에서 자신의 방식이 수정 대상이 되는 순간을 맞이한 거죠. 결정적인 장면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거실 불이 꺼지고 여동생이 방 안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언니는 좋은데 가끔 너무 예민해. 집이 좀 갑갑해져. 그 말에 미정 씨는 천장이 그녀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누군가의 무게가 되는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한 번에 깊게 베어냈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미정 씨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걱정이 되면서 내 마음을 잃고 살 수는 없지. 그 길로 조용히 원룸을 알아봤고 일주일도 안 돼 다시 혼자의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미정 씨는 조용히 방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는구나. 간장병을 싱크대 옆에 가져다 놓을 때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동생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언니, 또 그거 쓰지? 하지만 이번엔 그 말이 상처로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의 장면으로 흘러가며 이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놓여도 괜찮다는 확신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여동생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좀 허전하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미정 씨의 가슴이 살짝 저려왔습니다. 서운함과 미안함,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애틋함이 섞여서 묘한 울림을 만들었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근처 분식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따끈한 어묵 국물 사이로 여동생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고백했습니다. 언니가 내 방식에 맞춰야 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 그냥 내가 무서웠던 거야. 언니까지 잃을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 씨는 무너질 듯 하다가도 오히려 가볍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 우리는 자매잖아. 가까이 있으면 다투고, 멀리 있으면 보고 싶고, 그게 우리지. 여동생도 피식 웃었습니다. 맞아. 딱 그거리.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관리하지 않기로, 서로의 삶을 수정하지 않기로 새로운 약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 약속은 관계의 온도를 정확히 맞춰주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조이는 끈이 아니라 필요할 때 가볍게 묶였다 풀리는 리본처럼 유연하고 따뜻해졌죠. 한 달 후 여동생이 미정 씨 집에 들렀습니다. 작은 방 커튼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싱크대 옆에는 예쁘게 놓인 간장병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집이 언니 같다. 편하다. 그 작은 고백에 미정 씨는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둘의 관계는 다시 가까워졌지만 이번엔 상처 없이 서로의 리듬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자 미정 씨는 조용한 확신을 하나 갖게 됐습니다. 사람과의 거리가 편안해지면 혼자의 시간도 훨씬 안정된 숨을 쉰다는 것. 그 편안함이 자리 잡는 순간 또 다른 문제 하나가 고개를 들지요. 혼자 있을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 바로 마음속의 파도가 스르륵 커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레 그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는 다음 이야기를 향해 살며시 걸음을 옮겨볼게요. 혼자 있을 때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 없는 침묵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생각들입니다. 별것 아닌 기억 하나가 밤새 부풀어 오르고 누군가의 말 한 줄이 며칠 동안 마음 안에서 계속 재생되고 갑자기 나 괜찮은 건가? 그 질문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마음을 붙잡아주는 게 필요하다. 화려한 계획도 아니고 거창한 목표도 아닌 아주 작은 나를 다시 제자리로 데려오는 무언가가요. 73세 순분 어르신의 집에는 남편을 떠나보낸 첫 해겨울 이상한 정막이 깔려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땐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마치 일부러 자신에게 다가오는 듯 했죠. 밤 9시만 넘어가면 냉장고 모터가 켜졌다가 꺼지는 소리가 집을 절반쯤 채웠고 10여 년 전 남편과 고른 벽시계의 딸깍 소리는 유난히 큰 맥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가끔 TV를 켰습니다. 화려한 조명, 웃음소리, 박수소리. 하지만 그 소리가 오히려 자신의 고독을 더 크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안 어디에도 자신이 기대어 쉴 만한 온기가 없다는 것을 그제야 아주 또렷하게 마주해야 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깥은 눈이 살짝 쌓였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신문 끝자락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순분 어르신은 그 바스락거림이
유난히 신경 쓰여 신문을 집어들었죠. 종이를 펼치는 순간 한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신문의 잉크 냄새가 문득 남편의 손 냄새와 겹쳐 느껴졌거든요. 남편은 늘 아침마다 신문을 정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조용하게 아파와 순분 어르신은 신문을 덮으려다 말고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멈추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제 자리에 서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등을 타고 천천히 올라오던 긴장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눈물이 났다기보단 잠시 깊은 숨을 쉬는 느낌에 가까웠죠. 그래. 나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그녀는 그 문장을 가위로 조심스레 잘랐습니다. 가위를 쥔 손이 살짝 떨렸지만 종이가 사박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마치 마음속 불안을 작게 잘라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냉장고 문에 붙일 때 자석이 딱 하고 달라붙는 소리 하나가 이상하게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등을 받쳐주는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 순분 어르신의 냉장고는 작은 문장들로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어떤 날은 이런 문장이 붙었고 늦게 피는 꽃도 꽃이다. 어떤 날은 또 이런 문장을 골랐습니다. 내가 나를 안 믿으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나. 하루는 너무 버거워. 신문을 펼쳐놓고도 문장을 고르지 못해. 그냥 눈물만 떨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땐 종이 위에 만들어진 작은 물 자국들이 조용히 번지며 마음을 적셨죠. 하지만 그런 날조차 순분 어르신은 신문을 덮지 않았습니다. 문장 하나를 고르고 냉장고에 붙일 만큼의 힘은 항상 어딘가에서 조용히 되살아났습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순분 어르신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엉엉 울었을 장면인데 이젠 그저 아, 오늘은 좀 힘드네. 하고 조용히 차를 끓일 수 있다는 것을요.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종이 조각들은 이런 그녀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문장 사이에서 그녀는 더 이상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죠. 그리고 순분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을 붙였습니다. 고요는 적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시간이다. 그 문장이 붙은 날 순분 어르신의 집 안정막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조용한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듯 마음이 흔들릴 때 손을 잡아주는 작은 지점 하나만 있어도 혼자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라는 공간이 두려움의 방이 아니라 차분히 돌아올 내 자리가 되어주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면 꼭 그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평온을 오래 지키려면 내 몸은 어떻게 해줘야 할까? 마음의 숨결이 잦아들 때쯤 찾아오는 아주 현실적이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질문이죠. 그럼 이제 그 조용한 질문을 따라 다음 이야기에 살며시 걸음을 옮겨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마음보다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삐걱거리는 무릎, 아침마다 느껴지는 허리의 둔한 묵직함, 갑자기 줄어든 체력. 그런데 이상하게도 혼자 지내는 분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건 통증보다 움직이지 않는 자신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몸이 잠시라도 굳어버리면 마음이 금세 불안으로 내려앉거든요. 혹시 내가 이제 예전 같지 않아지는 건가? 이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몇 해 전 겨울 상우 어르신은 집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코트 입고 나가는 것도 귀찮고 계단 내려가는 것도 괜히 위험해 보였죠. 그래서 며칠씩 집안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따뜻한 방, 텔레비전, 간단한 식사,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전 상우 어르신은 바닥에 떨어진 수건을 주우려 허리를 숙이다가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를 냈습니다. 가볍게 숙이는 동작인데 몸이 뻣뻣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는 순간 멈췄습니다. 수건을 잡은 손을 그대로 굳힌 채 가슴 한가운데에 묘한 공포가 밀려들었죠. 내가 이렇게까지 굳었나? 이러다 정말 밖에 못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찾아온 변화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무서웠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결심했습니다. 큰 건 못해도 단 10분이라도 걸어보자. 그런데 첫날 문 앞에 서는 데만 5분이 걸렸습니다. 신발끈을 묶으며 손등이 약간 떨렸습니다. 겁이 났던 거죠. 밖에 나갔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누군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그 두려움이 신발끈보다 더 꽉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을 때 찬 공기가 얼굴에 닿으며 몸이 한순간에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5분, 다음 날은 7분, 일주일 뒤엔 12분. 걷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상우 어르신의 표정도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딘가 조금 단단해졌고 걷는 발걸음에 힘이 얹혔죠. 그리고 어느 아침 그는 집 앞 골목에서 거울처럼 반짝이는 자동차 창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나쁘지 않네. 아직은 괜찮아. 그 말은 몸에게 하는 응원인 동시에 자기 삶을 향한 선언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걷기는 상우 어르신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존감을 다시 끌어올리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덜 흔들리고 몸이 깨어나면 생각도 제 길을 찾아 돌아오죠. 그 작은 움직임 덕분에 상우 어르신은 혼자의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안정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몸은 인생의 후반기에 가장 솔직한 목소리를 냅니다. 혼자 지내는 삶을 오래 지켜주는 것도 결국 이런 작은 움직임의 증명입니다. 그리고 몸이 조금씩 제 역할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마음은 그제야 다른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걷기만으로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이 돌아오지만 그러다 보면 또 하나의 현실적인 질문이 조용히 머리를 듭니다. 이 평온을 오래 지키려면 생활은 어떻게 챙겨야 하지? 바로 돈이 마음을 흔드는 부분이죠. 이제 그 은근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에 살며시 발을 옮겨볼게요. 혼자 지내는 시간을 가장 크게 흔드는 건 외로움도 몸의 통증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바로 돈이 흘러가는 방식을 정확히 모를 때 생기는 불안입니다. 비용이 부족한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얼마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 감정이 사람을 더 떨리게 하죠. 보이지 않는 공백, 예측할 수 없는 지출, 혹시 다음 달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이런 생각들이 하루를 조용히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화자 어르신은 고지서를 볼 때마다 심장이 먼저 움찔했습니다. 봉투를 손에 쥔 순간부터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시험지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열기 전부터 마음이 축 처졌죠. 전기요금 고지서를 반으로 접었다 펴는 손길은 어느 날은 떨렸고 어느 날은 그냥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고지서 종이가 얇게 흔들릴 때마다 화자 어르신은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또 올랐네 또. 그러다 하루는 계좌 잔고를 확인하려 휴대폰을 켰다가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습니다. 손이 떨린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위축된 거죠. 그 순간 자기 자신이 너무 작아지게 느껴졌고 홀로 앉은 부엌이 갑자기 더 넓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서랍을 정리하다 남편의 필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낡은 가계부를 보게 되었는데
표지를 쓰다듬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글씨는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삐뚤어지지 않은 식비, 그 아래에 정갈하게 적힌 이 정도면 충분. 남기지 말자. 그리고 의료비 항목 옆에 남편이 꼭 눌러 쓴 문장. 건강만은 절대 아끼지 말거. 그 글씨를 오래 들여다보는 동안 화자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옆에서 당신 겁먹지 마. 하고 조용히 얘기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가계부를 덮고 난 뒤 화자 어르신은 조용히 커피를 데웠습니다. 그 작은 머그잔의 따뜻함이 손바닥을 감싸는 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노트를 꺼내 직접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고정 지출, 식비, 취미여가, 비상금, 연필로 긋는 선이 삐뚤어졌지만 그녀는 다시 지우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그 순간 처음으로 스며들었거든요. 다음 날 시장에 갔을 때 화자 어르신은 오랜만에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선택하는 기분을 맛봤습니다. 10,000원어치 반찬을 들고 돌아오는 길, 비닐봉지가 유난히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돈을 덜 써서가 아니라 내가 내 생활을 다시 쥐고 있다는 감각이 그녀를 가볍게 만들었죠. 몇 달 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삼키듯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보고 있구나. 그 말은 평생을 함께한 남편에게 하는 말이자 지금의 자신에게 건네는 조용한 칭찬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생활의 흐름이 분명해지면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질 때면 시선은 자연스레 또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매일 머무는 집의 분위기,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이제야 비로소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 흐름을 따라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에서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상태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집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집이 단정해지면 마음도 조용히 숨을 고르지요. 78살 해월 어르신도 그걸 아주 깊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이마저 바빠져 찾아오지 못하게 된 뒤 해월 어르신의 집은 조금씩 방향을 잃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신문, 약봉지, 계산서, 마시다 남긴 컵이 조용히 쌓여 있었고 의자에는 어제 벗어둔 가디건이 그대로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화장대는 손으로 닦지 않은 채 먼지가 얇게 내려앉은 상태였죠. 언뜻 봐서는 평범한 혼자 사는 집입니다. 하지만 해월 어르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어수선함이 사실은 자신의 마음이 어딘가에 멈춰 있는 상태라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해월 어르신은 뜨거운 차를 마시다가 컵을 내려놓는 순간 문득 식탁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모습은 평생 자신이 알던 해월이 아니라 조금 흐릿하고 조금 지쳐있고 조금 방치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해월 어르신의 가슴 안쪽이 조용히 저렸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마음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부서지는 느낌이었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이 내 마음 그대로구나. 그 말이 나온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생활을 손 놓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뿐 아니라 거울 속 자신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지요. 해월 어르신은 그날 오후 오랜만에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지자 집안의 먼지가 금빛으로 부유했고 그 빛 속에 앉아있는 자신의 손등이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식탁 위 영수증을 한 장씩 정리하며 손끝이 아주 가볍게 떨리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오래 놔뒀을까? 그 말에는 자책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다음은 거울. 해월 어르신은 물티슈로 거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닦을수록 먼지가 사라지고 거울은 점점 선명해졌고 그 속에 있는 자신의 얼굴도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흰머리는 더 많이 섞였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나 아직 괜찮네. 그 말은 외모를 치장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멈춰있던 자신을 다시 인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해월 어르신은 그날 저녁 오랫동안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분홍빛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단정히 목에 둘러보니 얼굴빛이 조금 환해졌고 거울 속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스카프를 매만지며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남에게 보여줄 것도 없지만 나한테 보여줄 건 있지. 집을 정리한 그날 밤 해월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서 낮과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마음과 같은 리듬으로 숨쉬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집이 다시 나를 받아주니 나도 다시 사라지네. 그날 이후 해월 어르신은 아침마다 집에 바람을 들였고 외출하지 않는 날에도 가볍게 머리를 말리고 편안한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더 이상 늙었다고 보지 않고 지금 이 모습도 참 고맙다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집과 외모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혼자의 삶에서 내 마음의 온도를 가장 먼저 조절해주는 따뜻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온도가 자리를 잡으려는 순간 또 하나의 현실적인 생각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만약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혼자 지내는 노년의 두려움은 큰 사고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순간 익숙한 동작 하나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얼음처럼 얇은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76세 상위 어르신에게도 그 얇은 얼음 같은 순간이 찾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겨울 오후였습니다. 상위 어르신은 평소처럼 빨래를 널다가 바닥에 떨어진 작은 빨래 집게 하나를 보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은 동작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번도 넘게 했던 그 동작.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발끝에 힘이 빠지며 미세하게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허리가 반쯤 굽혀진 상태에서 몸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스르륵 밀렸고 결국 거실 바닥에 쓰러져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닿은 등 뒤로 차가운 온기가 바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 상위 어르신의 눈이 아주 천천히 커졌습니다. 문제는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밀려온 감정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3초쯤 숨이 멈추고 그 다음에 아주 조용한 속삭임처럼 마음속에서 들렸습니다. 아, 나 지금 혼자구나. 그 속삭임은 마음 한복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전화기까지의 거리는 고작 3걸음. 하지만 그 순간엔 그 3걸음이 마치 10m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잠시 굽고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툭툭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키는 동안 상위 어르신은 자신도 모르게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의 당황, 그리고 눈앞에서 스르륵 떠오르는 질문 하나.
만약 조금만 더 크게 넘어졌다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을까? 그날 밤은 깊지 않았습니다. 스탠드 불을 끝내 끄지 못한 채 이불을 가슴까지 당기고 누워 있었죠. 잠은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는 것도 왠지 무서웠습니다. 고요 속에서 혼자라는 사실이 더 크게 울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상희 어르신은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 표지는 오래되어 귀퉁이가 조금 헤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 적을 문장만큼은 새로운 힘을 품고 있었습니다. 연필을 들고 천천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혼자 산다. 그러니 혼자 무너지지 않게 준비해야 한다. 그 문장은 두려움의 고백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름처럼 차분하게 자신을 지켜줄 작은 장치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복용 중인 약 이름과 용량, 주치의 전화번호와 병원 위치, 위급 상황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지인의 번호 2개, 휴대폰 배터리 여분, 그리고 혹시라도 순간이 닥쳤을 때 잠금 화면에 띄워둘 긴급 연락망 문구. 연필이 종이를 긋는 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목록을 모두 적고 난 뒤 상희 어르신은 자신이 쓴 글씨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무섭지 않다.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데뷔하면 두려움도 제 크기로 줄어드는 걸 그녀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 옆 서랍에 작은 봉투 하나를 넣었습니다. 봉투 앞에는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할 때 봉투 안에는 병원 정보, 혈압 기록, 가족 연락처, 그리고 본인이 직접 적은 내가 평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간단한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순간 상희 어르신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누가 곁에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단단한 감각 때문이었죠. 그날 밤 스탠드 불을 끄고 눈을 감으면서 상희 어르신은 아주 오랜만에 느릿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 살아도 내 삶을 지킬 수 있어. 이렇듯 작은 대비가 갖춰지는 순간 혼자의 시간은 두려움에서 평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안전망이 생긴 마음은 자연스레 새로운 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혼자 지내도 고립되지 않고 세상과 가볍게 이어지는 법.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혼자 지내는 삶이 불안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긴 듯한 순간 때문입니다. 전화벨도 울리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없고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아 내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그 조용함은 마음을 멍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관계라는 건 크고 화려하게 이어져야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노년의 관계는 오히려 가볍고 얇은 연결일 때 더 오래가고 더 편안합니다. 79세 문정 어르신은 남편을 떠나보낸 뒤 1년 넘게 거의 집안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마음도 점점 무기력해지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눈빛은 조금씩 흐릿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 계산원이 사소한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묵이 싸요. 2봉지 사시면 1,000원 할인이에요. 정말 별것 아닌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정 어르신은 그 사소한 한 문장에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건다는 것, 누군가 나를 하루의 일부로 받아준다는 것이 그렇게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정 어르신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누가 날 챙기는 말이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가 그리웠던 거구나. 그날부터 그녀의 일상은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문정 어르신은 마트에 다시 갔습니다.
어묵 때문이 아니라 어제 그 계산원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기 때문이었죠. 오늘은 배추가 싸요. 계산원은 웃으며 또 한마디 건넸습니다. 그 작은 인사가 그녀의 안부를 묻는 것처럼 느껴졌고 문정 어르신은 오랜만에 그래요? 하고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그 후로 마트는 그녀에게 단순한 장 보는 곳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가벼운 연결 공간이 되었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는 날에도 마트만큼은 들렀고 심지어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에도 그냥 한 바퀴 구경만 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산책 나왔다 돌아가는 노부부가 그녀에게 미소를 건넸습니다. 오늘 바람 참 좋죠? 그 한마디가 그녀를 집 밖에 꺼내놓은 것만으로도 오늘이라는 하루가 충분히 의미 있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문정 어르신은 그날 저녁 잠들기 전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혼자 지내지만 세상 속에 있다. 그 문장을 적고 스탠드 불빛 아래서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장이 종이 위에 놓여 있는 건데도 마음속에 툭 하고 온기가 감돌았죠. 이후로 문정 어르신은 하루에 한 번, 단 10분이라도 바깥과 이어지기로 했습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 바퀴 소리 듣기, 도서관에서 책 한 장 넘겨보기, 공원의 벤치에 잠시 앉아 햇빛을 쬐기, 버스 정류장을 지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구경하기. 이 짧은 순간들이 문정 어르신의 삶에서 고립을 밀어내고 희미하게 끊겼던 사람과의 감각을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람한테 기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스치기만 해도 그게 다 힘이 되더라고요. 그 말은 혼자 지내는 삶의 핵심을 정확히 짚은 말이었습니다. 이렇듯 과한 사교가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같이 만나는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노년의 연결은 가볍고 잠깐이며 얇을 때 오히려 더 단단합니다. 혼자 살아도 고립되지 않는 이유는 뜨겁고 큰 관계가 아니라 조용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온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의 힘이 하나씩 자리를 잡게 되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더 이상 허전함이 아니라 평온한 나만의 세계가 됩니다. 혼자 지내는 노년은 누군가의 시선으로 보면 쓸쓸해 보일지 모르지만 당사자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빛으로 반짝일 때가 많습니다. 관계의 거리를 적절히 조절하고 마음을 붙잡아주는 작은 힘을 찾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돈의 흐름을 스스로 읽을 수 있을 때 혼자라는 시간은 더 이상 고독의 방이 아니라 내 속도를 회복하는 조용한 안식처가 됩니다. 집이 숨을 쉬기 시작하고 거울 속에 내가 다시 살아있는 얼굴을 하고 사소한 한 걸음, 사소한 인사, 사소한 바람에도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순간들이 늘어날 때 혼자의 삶은 비로소 한 사람의 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나는 혼자 있지만 허전하지 않다. 내 삶을 내가 지키고 내 리듬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혼자의 시간은 사람이 비워져서 생기는 여백이 아닙니다.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천천히 되살아나는 틈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평온이 자라나고 존엄이 되살아나고 삶의 결이 다시 빛을 찾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두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조금만 시선을 바꿔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자신의 속도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지혜꽃이 여러분 곁에서 더 오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혼자인 당신의 시간에 오늘도 잔잔한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